안녕하세요. 잠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이 드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 8월 30일 아침,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의 한 병원에서 작은 아이가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애는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공장들을 멈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아졌던 그 암울한 시절. 하지만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아이는 역설적이어도 바로 그 혼란의 시대가 자신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실을 떨던 시절, 하워드는 오히려 시장의 논리를 차분히 분석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어린 워렌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자주 찾아가 주식 시세표를 빼곡히 적힌 종이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으던 나이에 워렌은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7살이 되던 해에 워렌은 오마하 공립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제목은 1000가지 돈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들고 집에 돌아온 그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껌 한 통을 사서 낱개로 팔고 코카콜라 6팩을 사서 한 캔씩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잡지를 팔았고 할아버지의 신용품점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대신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에 새겼습니다. 7살짜리 소년에게 이미 사업의 기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1년 11살의 워렌 버핏은 생애 첫 주식 투자를 감행합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주시하던 시티지 서비스 프리퍼드라는 회사의 주식 총 3주를 주당 38달러에 샀습니다. 자신과 누나의 용돈을 모두 털어넣은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27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세표를 확인하는 워렌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나도 불안해하며 매일 물어봤습니다. 언제 팔 거야? 다 잃는 거 아니야? 하지만 워렌은 기다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가가 4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그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누나와 함께 약 5달러씩의 이익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판 주식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 결국 주당 200달러를 훌쩍 넘겼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 것, 위대한 것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된다. 이 경험은 11살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값진 교훈으로 새겨졌습니다. 성급한 이익 실현이 얼마나 큰 기회를 날려버리는지, 그리고 인내가 투자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무기인지를 그는 이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942년 아버지 하워드가 공화당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가족은 워싱턴 DC로 이사하게 됩니다. 낯선 도시, 새로운 학교, 하지만 워렌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배달 구역을 여러 개 맡아 체계적인 배달 루트를 짰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12살의 소년이 매달 175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성인 직장인의 평균 수입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14세가 되던 1944년 버핏은 그 돈으로 네브라스카의 농지 40에이커를 1200달러에 구입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농부에게 빌려주고 매년 임대 수익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바로 훗날 버핏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말하게 될 핵심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 중고 핀볼 기계를 25달러에 사서 이발소에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이 기계를 사용할 때마다 동전이 쌓였고 그 수익을 이발소 주인과 나눴습니다. 금세 기계를 세대로 늘렸고 결국 사업 전체를 1200달러에 팔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버핏이 모아둔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16살 소년이 이미 작지 않은 자본을 손에 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버핏은 아버지의 권유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의실보다 도서관에서 그리고 주식 시세표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후 고향인 네브라스카 대학교로 편입하여 20살의 학위를 받은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야망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입학 심사관이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절당한 버핏은 자신의 다음 행선지를 찾다가 자신이 즐겨 읽던 한 책의 저자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현명한 투자자, 저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다가 갑자기 누군가 방에 불을 켜준 것 같았다고. 그레이엄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인물 미스터 마켓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극도로 낙관적이어서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려 하고 어떤 날은 공황 상태에 빠져 헐값에 팔아치우려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란 이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그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안전마진을 확보하여 매수하는 것, 이것이 그레엄이 말하는 가치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에 입학한 버핏은 그레엄의 수업에서 전체 수강생 중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버핏은 그레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무보수라도 함께 일하고 싶다고. 처음에 그레엄은 거절했지만 버핏의 집요한 설득 끝에 결국 1954년 그레이엄 뉴먼 코퍼레이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버핏은 매일 수천 개의 기업의 재무지표를 뒤지며 시장에서 벌어지다시피 한 저평가 기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을 꽁초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것처럼 볼품 먹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딱 한 모금의 수익이 남아있는 기업을 사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의 경험이 버핏을 위대한 투자자로 성장시킨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6년 그레엄이 은퇴를 선언하며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25살의 버핏은 다시 고향 오마하로 돌아왔습니다. 월가의 화려한 조명 대신 오마하의 조용한 집에서 자신만의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56년 5월 버핏 어소시에이츠가 출범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7명이 총 10만 5천 달러를 출자했고 버핏 자신은 단 100달러만 넣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10만 5,100달러. 하지만 버핏이 파트너십에 내건 조건은 독특했습니다. 수익의 25%를 초과하는 이익에서 그가 성과 보수를 가져가되 손실이 나면 그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실이 났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파트너들의 손실 일부를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투자자들의 운명과 완전히 묶어놓은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트너십을 운영한 13년 동안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9.5%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7에서 8%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파트너십의 운용 자산은 수백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959년 버핏의 인생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찰리 먼거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던 먼거는 날카로운 지성과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버핏의 꽁초 투자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핏, 볼품 없는 담배꽁초를 줍는 일은 그만해. 정말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평범한 회사를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처음에 버핏은 스승 그레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먼거의 논리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가치를 키워나갑니다. 그런 기업을 싸게 살 기회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히 위대한 기업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버핏의 철학은 이렇게 먼거를 만나면서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반세기를 훌쩍 넘어 찰리 먼거가 202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962년 버핏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낡은 소매 공장의 주식을 싸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이름도 낯선 이 회사는 당시 쇠락해가는 섬유산업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는 훗날 버핏이 스스로 생애 최대 시수라고 부를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1964년 버크셔의 경영자 시버리 스탠튼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버핏에게 주당 11달러 50센트의 지분을 사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버핏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날아온 서명 제안서에는 11달러 37.5센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러도 아니고 단 12.5센트의 차이.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속임수였습니다. 버핏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이상보다 앞섰습니다. 주식을 파는 대신 오히려 지분을 더 사들여 결국 1965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스탠튼을 해고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버핏은 깨달았습니다. 사양산업인 섬유업에 그 많은 자본을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를.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12.5센트에 대한 분노가 나를 20년간 섬유업이라는 수렁에 가두었다. 그 기회비용을 복리로 계산하면 내가 날려버린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버핏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섬유사업이 돈을 벌지 못할수록 그는 버크셔라는 껍데기를 전혀 다른 것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1967년 섬유사업에서 나온 자본으로 내셔널 인데니티라는 보험회사를 86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험업에는 다른 어떤 사업에도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고객은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료를 먼저 냅니다. 보험사는 그 돈을 받아들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보험사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플로트, 즉 부유하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버핏은 이 플로트의 위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이자 없이 빌려서 그 돈으로 훌륭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 이 구조가 바로 버커셔 해서웨이가 수십 년에 걸쳐 경이로운 수익을 내는 비밀 병기였습니다. 버핏은 이후 가이코, 제너럴리 등 강력한 보험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플로트의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자본으로 그는 자신이 확신하는 위대한 기업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5년 애초에 버크셔 이름을 세상에 알린 섬유공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지주회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찰리 먼거의 영향을 받아 버핏이 정립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란 중세시대의 성을 지키기 위해 성주위를 둘러판 물길을 말합니다. 적이 침입하려면 이 깊고 넓은 물길을 건너야 합니다. 기업에서의 해자는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버핏은 평생 이 해자를 가진 기업들만 골라 투자했습니다. 1972년 버크셔는 시즈캔디라는 초콜릿 회사를 인수합니다. 2,500만 달러, 당시 장부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파트너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조차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설득되었습니다. 버핏이 본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치즈캔디를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연결, 그것이 치즈캔디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인수 이후 치즈캔디는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려도 고객들이 불평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자의 힘입니다. 치즈캔디는 이후 수십 년간 버크셔에 2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안겨주었고 그 돈은 다시 더 위대한 기업들에 투자되었습니다. 1988년 버핏은 코카콜라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큰 위기를 겪은 직후였습니다. 뉴코크 사태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산 뒤 기존 제품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언어로 쓰인 로고, 수십 개국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든 이 브랜드는 그 자체로 인류의 습관이었습니다. 버핏은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코카콜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35%에 달하는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집중된 투자라며 우려했지만 버핏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옳았습니다. 코카콜라 투자는 이후 수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술주는 사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겁니까? 버핏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버블이 터졌을 때 조롱하던 사람들의 재산이 증발하는 동안 버핏의 버크셔는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1991년 여름 워싱턴 DC는 커다란 금융 스캔들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살로몬 브라더스가 국제 경매에서 불법 입찰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살로몬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회사는 파산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살로몬 이사회의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살로몬의 대주주였던 버핏에게 임시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전화를 받은 버핏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버핏은 미 재무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의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는 증인석에서 버핏은 또렷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의 돈을 잃는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평판을 단 한 조각이라도 잃는다면 나는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그는 전 임직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내일 아침 지역신문 1면에 실려 가족이 읽게 되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준이 살로몬 브라더스를 파멸해서 구해냈습니다. 재무부는 영업 허가를 취소 결정을 철회했고 회사는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버핏의 개인적인 삶은 어떨까요? 수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거대한 저택, 화려한 요트, 전용 셰프,
하지만 워렌 버핏은 1958년 31,500달러에 구입한 오마하의 평범한 집에서 7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하며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아침을 삽니다. 시장이 화랑인 날에는 베이컨 에그 비스켓을, 침체된 날에는 조금 더 저렴한 소세지 패티를 고른다는 그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코카콜라를 5캔 마시고 스테이크와 초콜릿을 지키는 그는 6살 아이처럼 먹는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왜냐고 묻자 버핏은 특유의 유머로 대답합니다. 통계적으로 6살 아이의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나는 그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 소박함은 쇼가 아닙니다. 버핏에게는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같은 결정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에너지를 오직 읽고 생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는 하루 5에서 6시간을 독서에 씁니다. 기업의 연차 보고서, 역사책, 전기문. 80대가 되어서도 90대가 되어서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월마트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선 기부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단일 인물이 약속한 가장 큰 기부였습니다. 버핏과 빌 게이츠의 우정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만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살아가는 기술사학과와 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투자자. 그러나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즈니스의 본질, 독점의 논리, 인간 본성의 패턴,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모델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기부를 결심한 배경에는 그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소 로또의 당첨자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 자본주의가 꽃피는 시대, 그리고 숫자의 재능을 가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버핏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2010년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더 기빙 플래치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개서약에 서명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리처드 브랜슨 등 200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서명했습니다. 버핏이 만들어낸 기부의 문화가 자본주의 판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95세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은 오랫동안 버핏이 직접 준비시킨 그레그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CEO로 취임하며 버핏이 수십 년에 걸쳐 세운 원칙들을 이어받았습니다. 버핏은 완전히 손을 놓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이 거대한 조직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버핏의 마지막 주주 서한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5년 버핏을 한 푼도 낼 수 없었던 낡은 선회사가 2024년에는 미국 전체 법인세의 5%에 달하는 268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정직과 복리,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한결같은 낙관주의의 힘입니다. 오늘도 오마하의 그 작은 집에서 95세 노인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칩니다. 코카콜라 한 캔을 옆에 두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숫자에 줄을 긋습니다. 7살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한 권으로 시작된 여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삶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이야기고 정직에 관한 이야기이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평생 하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탭댄스를 추며 출근한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곧 놀이다. 버핏의 자산은 196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9.8%씩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시장의 평균인 10.2%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버핏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 한 번도 타협하지 않은 정직함,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재산의 99%를 세상에 돌려준다는 약속. 이것이 그가 후세에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주주서한을 성경처럼 읽고 그의 연례 주주총회에 순례자처럼 모여듭니다. 그들이 거기서 배우는 것은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워렌 버핏이 세상에 가르친 가장 위대한 수업입니다. 오마의 현인, 자본의 연금술사.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숫자를 사랑했던 한 오마하 소년이 세상에 남긴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